검토를 해보죠. 일단 시험 문제는 사회만을 놓고 보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찌랄 같아가지고 국어, 한국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뒤에 사회는 마지막에 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실수가 많지 않았을까 제 생각인데 90점 이상 맞았으면 상당히 잘한 거야, 그죠? 90점 이상 나왔으면 상당히 잘했고 일단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법과정치 9번 보시면 너무 어려웠어요. 법과정치 9번의 정답률은 한 15%가 안 될 거예요. 대다수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시간이 촉박했다면 마지막 20번 문제 실업 계산 문제가 이 두 문제가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두 문제 시간에 따라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경제 20번 문제 그 다음에 법과정치 9번은 시간이 있어도 풀기 어려워요. 꼼꼼하게 안 보면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 때문에 일단 저는 90점 이상 맞으면 상당히 잘 본 시험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자체는 국가직 최근 문제 치고는 좀 어려웠던 편이에요. 그죠? 국가직 최근 시험 보고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고 특히 국어, 영어, 한국사가 앞에서 엄청 어렵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국가직은 여러분 대다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고 뭐가 더 중요하죠? 지방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직은 어디까지나 뭐에 불과하다? 하나의 모의고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지방직에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알겠죠? 국가직은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가직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법과정시 10문제 나왔죠? 경제 5문제, 사회문화 5문제 나왔는데 일단 법과정치가 예년에 비해 좀 어려웠어요. 최근 3년간의 문제치고는 법과정치가 조금 어려웠던 편이고 제가 한 2문제 정도 골라봤는데 3번 문제가 시간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이 있으면 쉬운데 시간이 없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3번 문제 같은 게 조금 어려울 게 느껴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다수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9번 같은 경우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틀려도 되는 문제인데 2문제 정도로 골라봤고 물론 학생들에 따라 2번을 틀렸거나 4번을 틀렸거나 6번을 틀렸거나 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골라본 문제는 2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거의 대다수 틀리는 문제고 3번 문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틀렸던 문제고 경제는 제가 20번 문제 골라봤는데 의외로 16번 또 많이 틀리네요. 16번 기억 선택지 때문에 오답을 4번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많이 틀리는데 기억 선택지를 가려내지 못하면 오답은 4번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골라봤는데 20번 문제 계산 시간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90점 이상이면 충분히 잘 본 시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문화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독해를 좀 요구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대체적으로 좀 중간 정도 난이도로 최근 봤던 국가직 치고는 좀 어려웠던 편이다. 조정 점수를 예측해 보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72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 국가직 조정이 대략 한 68점, 70점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72점 정도. 한 문제당 점수 차는 한 2.5점. 그러니까 95점 나오면 한 69.5. 근데 경우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제 예측치입니다. 제 예측치가 한 72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100점 맞았다면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0점 나왔으면 2.5점 빼면 67. 그 다음에 80.5점 나왔다면 64.5. 80점 나왔다면 한 62점. 물론 이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최근 봤던 국가직에 비해서는 조정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대다수 학생들 시험 성적 보니까 한 70, 80, 90이 많은데 70, 80이 많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시문도 좀 긴 편이에요. 알겠죠? 국가직 시험 문제 치고는 제시문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긴 편이어서 학생들이 국어, 영어, 한국사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사회 문제 푸는데 아마 15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국어, 영어, 한국사 때문에 사회 문제 푸는데 15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면은 더더구나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풀면서 검토를 해보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은 다 맞춰야 되죠. 1번은 그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떤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의원, 내각, 재정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자, 국무총리 제도는 의원, 내각제 요소.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국무총리가 없이 누가 있죠? 부통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다. 부통령이 없는 대신에.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도 의원, 내각제 요소. 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위원들은 주로 누굴 말하는데? 장관들을 말하는데,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겸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표적인 뭐다? 대통령제 요소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자, 해임 건의는 역시 의원 내각제 요소로서 내각 불신 인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주로 나오지 않았던 세 가지도 있는데 빨리 써봐요. 세 가지. 같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세 가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 세 가지 빨리 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그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그 다음에 또 빠져있는 게 뭐죠? 내각회의와 유사한 국무회의 제도를 두고 있는 거. 그 다음 또 빠져있는 게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요 세 가지가 빠졌지만 잘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1번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자, 빠진 거 다시 한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자, 그 다음에 내각회의와 유사한 뭘 두고 있다? 국무회의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세 가지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1번은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의외로 2번을 좀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연습 많이 해봤는데 많이 틀린다. 왜 틀릴까? 다 맞아야 되는데. 자, 2번. 사회계약설은 국가직에서 특히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많이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또 틀린 학생들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사회계약론. 자, 각각 갑의 핵심적인 단어는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일반 의지 이런 말 나오면 누구죠? 루소죠. 루소.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사유재산제도의 발생에 따라 뭐가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고 이런 계급제도 속에서 다수가 피지배 계급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루소의 견해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를 일반 의지에 따라.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때 모아지는 의지를 뭐라고 한다? 일반 의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다? 일반 의지다. 촛불 시위에 모인 국민들의 마음이 뭐다? 일반 의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나왔어, 그죠? 만인의 만인한 수생! 이 말 나오면 홉스, 그죠? 홉스. 자, 그럼 1번. 일반 의지는 소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촛불 광장에 모였던 이유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잘 되길 위한 마음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이 일반 의지고. 자,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입헌군주적으로 본 사람은 누구죠? 로크죠, 로크.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자체가 가정하는 게 대의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이고 로크의 이런 대의제의 바탕을 둔 입헌군주제를 비판했죠. 영국 사람들은 단 한순간 뭘 하러 가는 순간에만 자유롭다. 선거를 하러 가는 순간에만 자유롭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자, 3번.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모든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를 뭐로 보죠? 수단이라 보죠. 그죠? 모든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를 뭐라고 본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 본다. 정답은 4번.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이 말이 뭐죠? 사회계약설이잖아요. 그죠? 홉스는 문서를 비판하고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국가는 뭐의 산물이다?
계약의 산물이다. 사회는 계약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죠. 정답 4번. 틀릴 이유가 제가 봐서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또 의외로도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틀렸다면 2번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아마도 틀린 분들은 2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입헌군 주제는 누구다? 로크다. 알겠죠? 루소가 아닙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천천히 시간이 주어진다면 꼼꼼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국어, 영어, 한국사가 지랄 같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못해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이미 차는 지나고 나서죠. 그죠? 자, 기차는 지나고 나서인데 자, 당선자 지역구의 의석을 더하니까 몇 명이다? 200석이죠. 200명. 자, 비례대표는 전체 의석이 몇 명이다? 100명이다. 그럼 의석 득표율에 따라 나누니까 이대로 100명이 나눠진 거죠. 위에 따라 총 의석수를 전체 의석은 300석인데 A당의 의석을 더하니까 141 B당의 의석수를 더하니까 74 C당의 의석을 더하니까 39 자, D당의 의석을 더하니까 46 이렇게 하면 전체가 200석이 300석이 나오죠. 자, 이런 조건이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니까 세 번째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4명까지를 득표가 많은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한다. 이런 대표제를 뭐라고 하죠? 소수대표제라 얘기하죠. 1등 하지 않은 사람도 당선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수대표제라고. 소수대표제는 무슨 선거구제와 짝을 이루죠? 중선거구제와 짝을 이루죠. 중대선거구제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득표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했으면 될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1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2017년 각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무슨 선거구제죠? 중선거구제고 많게는 2명,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 자, 요게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가 유일하게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고 거기서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까지죠. 맞게 돼 있어요. 그죠? 1번. 옳게 돼 있고 2번. 2017년 각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비해서 군소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중선거구제가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죠.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역시 맞게 되어 있고요. 3번 2017년 각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A, 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가장 의석을 많이 차지한 A당이 다수당인데 다수당이 141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300석의 과반은 151석인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은 정당이 없어요. 앞에 게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죠. 4번 선택지에 보면 각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B와 D 이 둘을 더하는 겁니다. 200석 중에 자, 둘을 더하니까 42와 36은 78 곱하기 100이죠.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의석 점유율이 39%를 가지고 있고 자, 정당 득표율을 더하니까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죠? 42%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네,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런 자료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점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죠? 시험 볼 때는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책형으로 하고 있어요. 해설은 다책형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가책형을 가지고 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따로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원제와 양원제, 단원제는 하원과 상원을 구분하지 않고 의회를 하나만 두는 것을 단원제라고
양원제는 의회를 하원과 상원 양개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원제란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회 구성을 하나로 두는 것보다는 의회 구성을 두 개로 두는 게 권력 분산의 효과는 있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원과 상원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견제가 가능하겠죠. 하나만 있는 것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니은도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이양하면 지방정부로 권력이 나눠지게 되는 분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디귿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몇 번 문제도 봤는데 3번 문제, 2번 선택지도 봤는데 소수대표제는 누구에게 유리하죠?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고, 그죠? 그래서 무슨 제가 정착될 확률이 크다. 의회 내에 주도하는 정당이 3개 이상 되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그죠? 근데 얘는 누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죠. 다수당에게 유리합니다.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양당제가 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대표제에서 다수대표제로 결정 방식을 바꾸면 권력의 집중 현상, 의회 내에서 권력이 몇 개 안 되는 정당에 의해 집중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디귿은 빼야 됩니다. 자, 리을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권한을 동시켰다 하면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맞는 얘기인데, 자 이제 참고해보면 다시 나올지는 의문인데,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이 크게 무슨 정책과 재정 정책과 무슨 정책으로 나눠지죠? 금융 정책으로 나눠지고, 재정 정책을 펴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행정부의 역할이죠. 근데 금융 정책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한국은행에게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이 재정과 금융을 모두 정부가 하게 되면 권한이 집중되잖아요. 근데 재정과 금융 정책을 나눔으로써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재정과 금융을 모두 정부가 쥐게 되면 정부는 좋아하는 게 경기 부양이에요. 항상 정부가 좋아하는 건 뭐다? 경기를 부양하는 걸 좋아해요. 왜 경기를 부양해야 좋죠? 경기를 부양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부는 뭘 좋아할 거다? 확장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확장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확장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물가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금리를 조정하는 누구의 역할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분산을 통해서 상호간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이 되었는데 40년 만에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낸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정부는 항상 뭘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누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을 통해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약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봐주시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죠. 5번 문제는 이미 2016년 사회복지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저하고도 연습 많이 해봤던 문제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선거구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몇 대 몇에서 3대 1에서 몇 대 몇으로 조정? 2대 1로 조정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최대 선거구의 유권자가 얼마라 그랬죠? 30만 명이라고 그랬죠? 최소 선거구의 유권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자, 기존에 3대 1. 자, 현재는
조정을 통해서 최대가 28만 명, 최소가 얼마로? 14만 명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자, 이것은 무슨 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죠?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직접 선거가 아닌 무슨 선거? 평등 선거의 원칙. 관련된 판례고. 자, 이것은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대표성을 지역 대표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구 대표성이란 최대한 몇 대 몇이 되게 한다? 1대 1에 되게 하는 것을 인구 대표성이라고. 지역 대표성이란 지역이나 행정구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역 대표성이라는데, 자, 이 판례는 인구 대표성을 중시하는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최대 선거구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자, 만약에 한다면 30만 분의 1이고 여기서는 10만 분의 1. 여기서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과소대표가 되고 여기서의 유권자는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틀린 게, 자, 선거구는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죠?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 법정주의란 선거구의 획정을 어디서?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거죠.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 부동산의 매매는 저랑 같이 또 풀어봤죠. 또 최근에 지난주에 바로 풀어봤던 것 같은데 바로 1번이 또 오답으로 나왔죠. 소유권에 관한 변동은 뭐를 해야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 발생한다. 그대로 오답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최근에 지난주에 저랑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 뭐지?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배웠어요. 등기 서류가 이전되더라도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뭘 해야 된다? 소유권의 변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것. 자, 갑이 지금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사번 문제를 빼고는 거의 뭐 제가 다 다뤄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 생각이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항상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4번 문제, 뭐 교과서 밖의 문제를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다 다뤄봤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자, 이 그대로 다뤄봤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2번과 4번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맞는 거예요. 의무는 없지만 열람하는 게 맞아요? 열람하지 않는 게 맞아요? 열람해야 맞죠.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 등기부의 주인과 실제 매도인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당하는 거죠? 사기 당하는 거니까 열람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법적 의무는 없어요. 알겠죠? 따로 뭐 교과서상에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3번.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그죠? 이 조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해제하는 조건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을 날리는 조건으로, 그죠? 일종의 위약금이죠. 해약금을 묻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따로 배우지는 않는데, 계약이니까 계약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따로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2번과 4번 선택지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해봤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은 뭘 해야 발생한다?
등기를 해야 발생하고 바로 다음 지난주에 그죠?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봐둘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이고,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제가 이제 폭행 나누면 김창렬 사례 들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이론 강의할 때 폭행은 누구 사례?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DJ DOC의 전 멤버, 지금도 멤버인데 김창렬 씨 사례를 들었는데 악동, 그죠? 그러니까 폭행은 형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민사상의 문제이기도 하죠. 형사상의 문제는 범죄가 성립한다면 뭐를 부과받는, 형벌을 부과받는 문제고, 폭행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죠.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니까. 그러면 뭐를 배상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의 경우가 발생하죠. 지금 주차 문제로 폭행을 한 것은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을 부과받아야 되고, 민사상의 책임은 가해를 한 거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억,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가 되면 갑의 형사 책임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 면제되는 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별개. 다만 합의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형벌을 감경할 수는 있겠죠, 그죠? 형의 감경 사유는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을 뭐 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다? 감경하는 사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형벌 자체가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니은,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 형사재판의 원고는 누구다? 검사죠? 형사재판의 원고는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구다? 검사가 되죠. 자, 말이 안 되고요. 틀렸어요. 자, 디귿,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하고요. 다만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자, 을이 판사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들어보고, 그래, 손해배상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제도가 있다. 무슨 제도가 있죠? 배상 명령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배상 명령을 누구에게 요청하면, 법원에게 요청하면 법원의 판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역시 피의자와 피고인은 모두 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뭐로 추정한다? 무죄로 추정하죠.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까지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추정해야 됩니다.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8번 제조물 책임법. 이것도 저랑 거의 비슷하게 다뤄봤어요. 그죠? 제조물 책임법. 이것도 거의 유사하게 다뤄봤는데, 일단 제조물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근데 유의할 점이 항상 이 손해가 제조물 자체의 손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된다.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제시문을 보니까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처를 입었으니까 어떤 손해가 발생?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 그 다음에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으니까 어떤 손해가 발생?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피해자는 누굴 상대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근데 항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제조물 책임법에는, 자, 뭐가 나와 있다? 면책 사유가 나와 있다. 그죠? 제조물 책임법에 나와 있는 무슨 사유가 있더라? 면책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많이 봤던 면책 사유가 요 두 가지를 많이 봤죠?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공급한 게 아니면 당연하겠죠, 그죠? 내가 공급한 게 아니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사유가 없는 건 3번.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항변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 자, 4조에 나와 있는 면책 사유를 물어본 건데, 이것도 저랑 연습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는 정답률이 한 20%가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꼼꼼하게 안 보면 틀리기가 되게 쉬워요.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거야, 알겠죠? 9번 같은 경우는 맞추라고 낸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낸 건데, 일단 두 가지를 보기 어려운데, 요 두 개를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뭐로가 원칙이다? 불구속이 원칙이죠. 다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를 불기소할 수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자, 뭐 할 수 있다? 기소를 유예할 수 있죠, 그죠?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요 낚시인데 잘 보시면 요 단어가 안 보이죠, 그죠? 단어가 안 보여요, 풀다 보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얘기하죠. 항고가 아니라. 근데 빠르게 문제 풀면은 이게 낚이기 쉬워요, 그죠?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특히 어렵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풀다 보면 단어가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자, 항소라고 뒤에 건 맞죠, 그죠? 상고는. 근데 이게 틀렸고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다니. 자, 형의 집행은 수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이죠. 형의 집행은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수사와 함께 누가 지휘한다? 검사가 지휘하죠, 그죠? 특히 다섯 번째를 보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믹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고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뭐죠? 면소되는 거죠, 그죠? 이 문장을 보시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말이 안 돼요.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뭡니까?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말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뒷문장은 무슨 유예에서 나오는 말이다? 집행유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교묘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제도의 문장을 교묘하게 뭐에 둔 거다? 믹싱해 둔 건데, 특히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다수 학생이 이걸 골랐더라도 2개 하지 않았을까? 오답은 2개. 아니면 요거 때문에 3개 했을 가능성이 큰데, 정답은 1번 1개. 이건 대다수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9번 같은 문제는 틀려도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려도 되는데, 다음에 나왔을 때 맞추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했을 건데 답을 채점해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계라는 걸 보시면서. 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 어쨌든 9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거야, 알겠죠? 맞추라고 낸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낸 거다? 틀리라고 낸 거니까. 자, 다음에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조문 자체를 관련해서 여러분 기본서 다시 보시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오늘 할 제가 지방지 문제도 여기 넣어놨는데, 어쨌든 자, 연습하시고. 자, 1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죠? 2016년도 국가직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기출문제 다 풀어봤죠? 정답은 2번 쉽게 나옵니다. 나머지 남았게 돼 있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된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면 누가 합니까, 이거? 대법원이 하죠, 대법원이. 그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법률 밑에 명령, 규칙, 처분 등이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가 재판에 전제가 되면 이에 대한 심사 권한을 법원이 가지고 있고, 법원 중에 최고 법원은 누구이기 때문에? 대법원이기 때문에. 자, 누가 심사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이 심사 권한을 가지고, 나머지 맡게 돼 있죠. 9명 대통령 모두 임명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권한이 정지된다.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몇 인 이상의 찬성? 6인 이상의 찬성. 다만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 다수결로 한다. 그죠? 7인 이상 출석의 다수결. 과반수로 한다는 거죠. 과반수.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법과정식 10문제 풀어봤는데 일단 9번 문제가 되게 어렸던 문제고, 앞에 있던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 제약 때문에 학생이 틀리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문화 5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 독해력을 요구하긴 합니다. 그죠? 많이 어려운 독해력은 아닌데. 자, 사회문화, 문화의 속성. 문화의 요소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식생활, 목축업 자체가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 전체, 그죠? 전체. 총체성, 그죠? 총체성. 정답은 쉽게 2번 나오죠. 자, 나는 일란성 쌍둥이. 제가 수업 시간 할 때 보여드린 영화 뭐죠? 암살, 그죠? 전지현 씨 역할을 할 때 말씀드리죠. 학습성.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지현 씨의 사례죠. 그죠? 전지현 씨가 했던 1인 2역의 역할. 그죠? 한 명은 경성에서 친일파의 후손으로 자라고, 한 명은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군의 후손으로 자라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인성이나 규범적 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 12번 제시문의 내용.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보기를 통해 답을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사회 명목론.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목론.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3번도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니까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로는 4번이죠. 행위의 능동성보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게 사회 실제론이죠.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에밀 드르켐의 유명한 저서가 뭐다? 자살론이라는 저서가 있고, 이 자살론이 가졌던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사회학적인 의의가, 이 저서가 나오기 전에는 자살은 순전히 누구의 선택의 문제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근데 이 저서를 통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뭐의 선택만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게 언제부터? 20년 전에 IMF 때부터 많이 증가했다. 그게 사회 구조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사회 실제론의 관점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으로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문제도 역시 많이 까다로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다. 이걸 뭐라고 하죠? 어떤 사회나 가지고 있는 경제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는 문화적인 목표죠.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문화적인 목표. 근데 합법적인 기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도화된 수단을 말하죠.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다? 로버트 킹 머튼이다. 그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나는 학습된다.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을 다른 말로 무슨 이론이라 한다? 학습 이론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이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기억.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근묵, 자흑, 근주, 자적. 그죠? 검은색에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붉은색에 가까이 가면 붉어진다. 자, 국어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까마귀 도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역시 차별적 교제 이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차별적 교제 이론. 자, 니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럼 뭐를 가리지 않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거죠. 머튼의 아노미. 자, 역시 사흘 굶어도 도둑질 아니할 놈이 없다. 역시 머튼의 아노미. 자, 이렇게 골라보시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자, 된 것 같고요. 자, 다음 14번. 요것도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봤었죠, 문제. 진화론의 관점. 사회 변동의 방향은 진화론과 순환론인데, 여기 보니까 유기체가 포인트가 아니죠. 유기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회 변동을 어떻게 보는 게 포인트죠? 긍정적으로 보는 게 포인트죠. 그죠?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변화된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니까 무슨 논의 관점이다? 사회 진화론의 관점이다. 이런 진화론의 관점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된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악용되는, 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건 제국주의 열강의 대표적인 침략이고, 자,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돼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맞는 말이고, 방향성이 있다고 보죠. 이 두 가지는 무슨 논의 관점이다? 순환론의 관점이죠.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 발전과 퇴보, 그죠? 발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 순환론. 순환 과정으로 보는 거 역시 순환론. 진화론의 관점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1번으로 자,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는 자료 분석 문제이긴 한데 아주 까다로운 또 자료 분석은 아니고, 저랑 역시 사회문화 자료 분석 많이, 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풀다 보니까 좀 촉박해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중하만 있으니까 빠져있는 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중층이 빠져있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죠? 중층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중층을 집어넣으니까 30, 얘는 50, 50, 20. 그러니까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요것만 유의. 얘가 무슨 형이라는 거? 모래시계 형이라는 거 알겠죠? 요것만 유의하시면 낚시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형을 받으신 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다책형을 받으신 분들은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오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보니까 각국은 그러면 무슨 형이죠? 하층이 가장 많고 다음 중층, 다음에 상층이니까 다 피라미드형이고, 자, 얘는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다이아몬드형이고, 자, 얘는 중층이 많으니까 다이아몬드형이었다가 얘만 유의. 자, 얘는 중층이 가장 작죠? 중층이 가장 작은 모래시계형이라 그죠? 요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 안정적인 사회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을 말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러니까 가책형을 받으신 분들은 답을 찍고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책형은 이게 뒤로 가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재생문을 분석하다 보면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1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2010년에 모래시계형이죠. 낚시. 3번 2010년에 각국은 1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구조다. 폐쇄적인 계층구조인지 개방적인 계층구조인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계층구조는 뭐에 따라 나눈 거죠?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피라미드형과 폐쇄적인 계층구조와 개방적인 계층구조는 뭘 가지고 나눈 거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갑이든 을이든 계층 구조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럼 각국과 을국은 다 개방적인 계층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도에 개방적이었는지
폐쇄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오답 선택지도 같이 연습을 해본 것 같은데. 자, 4번. 일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 제도가 확충되지 않아서죠. 그죠? 확충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 제도를 더 많이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모래시계형은 사회적인 양극화를 의미한다. 모래시계형은 사회적인 무슨 하의 심화를 말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말하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때는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 자, 이렇게 사회문화 풀어봤는데 15번 뭐 자료 분석 문제를 빼고는 문제 자체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았던 편이고요. 경제도 국가직 그동안 3년간의 문제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법과정치가 좀 어려웠던 편이고. 16번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많이 봤죠. 근데 다만 낚시, 기억 때문에 학생들이 4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낚시죠, 낚시. 요것만 가려내면 되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죠. 자, 이건 당연한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총 공급에 비해 총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서 풍요성의 빈곤,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미국에 발생했던 경제 대공황은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의 감소? 총 공급의 감소. 그러니까 AD, AS가 있다면 총 공급의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거고, 경제 대공황은 총 수요의 감소를 말합니다. 경제 대공황은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 극심한 디플레이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억 때문에 학생들이 몇 번 했다. 4번 했을 것 같은데 요것만 가려냈더라면 3번이 되는 것 같다. 절반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틀린 것 같은데. 16번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자, 그거 가려내시고. 자, 17번. 역시 노동량. 노동량은 많을수록 좋은 거다. 적을수록 좋은 거다. 노동량은 상대보다 많을수록 유리하다. 적을수록 유리하다. 적을수록 유리하죠. 자, 그러면 적은 쪽이 신발 생산 적은 쪽이 비국, 전화기 생산 적은 쪽이 비국이니까 비국은 두 재화 모두에 뭘 가지고 있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 비교 우위를 고르는 정석은 무슨 비용을 계산하는 거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지만, 그럼 뭐가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빠르게 고르는 법. 생산성의 격차를 이용해라. 6대 7의 격차와 5대 9의 격차. 뭐가 더 크죠? 5대 9의 격차 크니까 여기에 뭘 가진다? 비교를 가진다. 그죠? 여기에 비교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끝. 나는 문제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럼 기억.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가 무혈이 일어나지 않죠. 둘 다 절대 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국의 입장에서는 뭐를 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역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지 않고요. 이은 신발 생산에 관한 절대 우위는 비국이 맞는데, 이거 맞는데 비교 우위가 틀렸죠. 비교 우위는 누가 가진다? A국이 가지죠. 비국은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와 전화기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동시에 가진다. 교육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죠? 저러고 할 때는 항상 교육 조건까지 좀 까다롭게 보는데, 정답. 자, 4번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18번도 의외로 또 많이 틀리는데, 틀리면 안 돼, 그죠? 세로축이 세율이 아니라 뭐라 돼 있다? 세액이라 돼 있잖아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뭐가 일정하다는 거죠? 세율이 일정한 무슨 세? 비례세를 말하죠. 세율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율.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과세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뭐가 일정하다? 세율이 일정하다. 이런 세율이 일정한 걸 무슨 세란다? 비례세라죠. 정답 1번. 누진세 아니고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무슨 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를 적용하죠. 비례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가 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또는 뭐 증권 거래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위주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례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가지죠.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게 불리하죠. 불리. 저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것은 무슨 세를 써야? 누진세를 써야 유리한 구조가 되겠죠. 자, 정답 1번인데 의외로 좀 틀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19번 문제도 시장 균형에 대한 변동 추론이 어렵던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방향을 보니까 균형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균형점의 방향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자, 뭐가 줄어들 때? 공급이 줄어들 때.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면 여기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균형점이 이동되려면 자, 뭐가 줄어들어야 된다?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공급 감소 요인을 찾아야 된다. 1번. X제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얘는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은 정상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이니까 답은 3번. 해외로부터 X제 수입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20번 경제 문제는 뭐가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풀기 어려운데 제가 복잡한 계산 문제는 몇 번 아니 몇 번이 많다? 1, 2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외도 아니죠? 이것도 1, 2번 중에 하나였네요. 그죠? 저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찍었더라도 1, 2번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지. 그러니까 복잡한 자료 분석 문제는 3, 4번이 많고요. 계산 문제는 1, 2번이 많아. 이번 국가직에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복잡한 자료 분석 문제는 3번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복잡한 자료 분석 문제는 몇 번 같은 문제? 3번 같은 문제. 이런 거는 답이 몇 번이 많다? 3, 4번이 많고요. 복잡한 계산 문제는 몇 번이 많다? 1, 2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 자,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더라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빨리 해보면 다만 이걸 해석하기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쉽죠? 자, 생산 가능 인구. 실험 문제 나오면 항상 쓰고 시작한다. 생산 가능 인구. 근데 문제는 여기 비경제 활동이 먼저 나와 있고 다음에 경제 활동 인구. 이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 수가 있고 그러면 A부터 따져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라 가정했다? 10,000명이라 가정했다.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니까 얘는 4,000명이란 거죠. 그럼 얘는 얼마다? 6,000명이고. 자, 그러면 기업이 200명이면 취업자가 얼마죠? 5,800명이고. 그럼 고용률은 10,000명에 5,800명이니까 58%고. 자, 역시 10,000명에 이건 변화가 없죠. 4,000명이면 6,000명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300명이라면 5,700명이고 5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은 답이 될 수 없다. 3번과 4번은 답이 안 돼요. 땡땡. 1번 아니 2번인데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비국을 계산을 못 하는 거야. 그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무슨 국의 계산이 어렵다? 비국의 계산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려면 요게 쉽게 나와야 돼요. 실업률이 2%고 실업자가 300명이면 여기서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와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죠. 이게 얼마라는 거죠? 2%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를 X라 보고 실업자가 지금 몇 명이라 되어 있습니까? 300명이 2%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X를 빠르게 연산하면 3만을 2로 나누니까 15,000이죠? 이게 빨리 나와야 돼, 이게. 이게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와. 이게 나오니까 만약에 생산 가능 인구가 3만 명이면 비경제활동이가 15,000명이고 그럼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 50%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25,000명이면 이게 10,000명이고 15,000명이니까 25,000 중에 15,000명이면 60%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죠. 50%가.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요 생각이 잘 안 났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 풀다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다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 찍었을 것 같은데 제가 1번 찍으라고 했으니까 1번 찍으면 틀리는 거고 2번 찍었으면 맞췄을 것 같은데 저를 검토해봤으니까 꼼꼼하게 시간을 가지고 풀면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국어, 영어, 한국사가 지랄같이 어렵다. 그 뒤로 갈수록 뭐가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출제 요소들은 제가 2016년 이후로 재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2016년 이후로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바뀌어서 빠진 부분들 하나도 안 나왔는데 문제 자체는 잘 낸 것 같아요. 알겠죠? 사회만을 봐서는 잘 낸 것 같아요.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변별력도 있으면서 고르게 잘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더 초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에 임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문제는 한 90점 이상이면 상당히 잘 봤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 중요한 것은 한 달 뒤에 있는 뭐가 중요할 것 같다. 지방직이 중요할 것 같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죠? 어쨌든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